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최근 공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매우 뜨거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독자님께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된다면 테슬라를 팔고 넘어가야 할지, 또 반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개인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와이의 한 금융 전문가 역시 고민을 하고 있고, 2020년부터 테슬라를 지지해온 전문가지만 이 현행 금융 규정상 스페이스X의 IPO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스페이스X에 열광하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장벽 앞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공학적 설계를 마쳤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나스닥이 스페이스X와 같은 초대형 저유통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5배의 가중치 승수는 무엇인지, 또 테슬라를 이용해서 S&P에 들어가려고 하는 트로이 목마와 같은 전략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적지인 25%의 의결권은 왜 중요한지, 나스닥의 공식 문건과 금융규정의 변화가 가리키고 있는 설계 이면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6년 2월 나스닥의 공식 문건을 함께 살펴보면요. 나스닥은 여기서 두 가지 파격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패스트 엔트리 조기 편입 규칙인데,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가려면 이 상장 후 일정 기간의 거래 이력과 까다로운 요건을 채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4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에 한해서 이 상장 후 단 15거래일 만에 지수에 즉시 편입시키겠다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로 하나로는 2,645조 원 정도 달하고,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상장과 동시에 나스닥 시총 상위 10위권 안에 가볍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패스트 엔트리 규정은 사실상 스페이스X를 상장 보름 만에 나스닥 100 지수 안에 넣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더 놀라운 5배 가중치 승수 규칙인데요. 이 문건의 표를 보게 된다면 유통 물량이 20%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 실제 유통 비율의 5배를 가중치로 인정해주겠다는 명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경우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은 전체의 약 4.3%로 금액으로는 약 75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13조 원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반적인 규칙이라면 이 지수 내에서 비중이 아주 낮아야 하지만, 이제 5배 승수를 적용하게 된다면 지수 계산에서 반영되는 유통 비율은 21.5%로 커지게 되고, 실제 풀린 건 4% 뿐이지만 지수에서는 21%가 풀린 대형주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나스닥 지수 전체의 20%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스페이스X라는 종목을 한정으로 몸값을 5배 크게 쳐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게 되면 3,750억 달러, 한화로는 약 566조 원 규모의 회사가 상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수의 비중이 정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QQQ와 같은 거대 인덱스 펀드들은 상장 보름 만에 최소 150달러에서 250억 달러, 한화로는 22조 원에서 37조 원어치의 이 스페이스X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강제로 사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은 4%뿐인데 수요는 21.5%에 맞춰져 있다면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나스닥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스페이스X를 맞이하려고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답은 리스트 전쟁에 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제치고 스페이스X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나스닥은 스페이스X의 가장 큰 단점인 적은 유통 물량을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로 바꿔주는 이 치트키를 선물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5배 승수 규칙은 분명 스페이스X의 초기 주가에는 강력한 연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 100 지수가 전부가 아니고 진짜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곳은 바로 S&P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S&P에 들어가려면 상장 후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하는 S&P의 까다로운 규칙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S&P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다른 지름길을 마련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먼저 듣고 잠시 후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S&P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를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의 2026년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가 발표되었고요. 이번 분기 예상 인도량은 총 36만 5,645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수치만 보시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5년 4분기에 기록했던 41만 8,227대와 비교해 본다면 12.5% 정도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수치만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이제 끝난 건가? 혹은 전기차 수요가 꺾이는 것인가?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4분기와 1분기를 비교하는 게 얼마나 큰 착시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분기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밀어내기를 끝난 후 발생하는 계절적 비수기이고 진짜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게 된다면 2025년 1분기 테슬라는 33만 6,681대를 인도하면서 2024년 대비 13% 하락이라는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2026년 1분기 예상치는 36만 5,645대를 말하고 있고 한마디로 전년 동기 대비 8.6%의 성장이라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2년 연속 이어졌었던 마이너스 성장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플러스 성장의 궤도로 복귀한다는 점이 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테슬라가 침체의 터널을 지나 다시 우상향을 시작한다는 이 명확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030년까지의 장기 로드맵이고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성장세는 놀라울 따름인데 2026년 65.2기가와트시로 예상되는 배치 용량이 2030년에는 166.1기가와트시로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4년 만에 2.5배 이상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인도량도 마찬가지고요. 2026년 168만 대 수준에서 2030년에는 303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수치는 컨센서스이고요. 앞으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저 역시 테슬라가 약속된 미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테슬라는 지난 2년간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고 다시 성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테슬라가 1분기 반등을 시작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었던 자율주행을 통한 미대륙 횡단이 이제 약속이 아닌 검증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테슬라 공식 고객 스토리를 통해서 공개된 기록을 보면 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델3의 소유자이자 라이다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모스 씨는 지난 12월 FSD 버전 14.2 버전을 사용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까지 총 2,732마일 4,400km 구간을 한 번에 개입 없이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요. 이 고속도로만을 달린 게 아니라 2일 하고도 20시간 동안 이어진 여정에서 차량은 스스로 회전과 정지 신호를 처리했고 심지어 슈퍼차저 충전소 진입부터 주차까지 소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 20시간이라는 기록은 운전자의 수명과 충전 시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소요 시간으로 실제 주행 시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해 완벽하게 안전성까지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모스는 이 횡단 기록을 포함해 총 12,961마일 2만 킬로미터라는 놀라운 무개입 기록을 이어나갔었고 1월 위스콘신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기록은 멈추게 되었지만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실력이 이미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완성형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이처럼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 이를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도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이신 제이슨 킴님께서 보내주신 소식을 보면 자, LA 인근에서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기업이 주행 중인 모습을 직접 포착해 영상과 사진을 제보해 주셨고, 이 사이버캡 중 일부는 상단에 특수 장비를 붙이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막바지 데이터 수집이 한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 기가 텍사스 현장에서도 최소 32대의 사이버캡이 보이고 있고, 이 외신과 현장 소식을 종합해 볼 때 사이버캡의 본격적인 대량 양산 역시 4월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게 됩니다. 자, 데이비드 모스가 증명한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장점과 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사이버캡의 하드웨어가 만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 완성이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숫자로 나타날지 궁금하고, 이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ARK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분석하고 있는 90%의 마진율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처럼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주주들에게 로보택시의 비상과 함께 보답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석가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새로운 세상을 직시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전기차의 16% 매출 총이익률에서 결국 로보택시를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기회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무려 80에서 90%의 총이익률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 애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이 시장이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승객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며 동시에 가장 저렴하게 이동시켜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그 마지막 항목에서 테슬라가 궁극적인 승기를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버나 리프트와 비슷하게 시장에서 당자로서 몫을 차지할 겁니다. 거기엔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저희는 테슬라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저희 예측이 맞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통해 창출되는 매출 규모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장될 것이며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10조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입니다. 현재 이 시장이 고작 10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대부분은 소수 기업이 독식하게 될 겁니다. 결국 플랫폼 제공업체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데, 테슬라는 물론 웨이모 역시 강력한 플랫폼 제공업체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제조 관점에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30년까지 테슬라의 운영 비용이 현재의 정보들을 토대로 볼 때 웨이모보다 50%나 낮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비용 부담을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려주어 훨씬 더 저렴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다 봤고요. 이제 다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 내용을 들으면서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S&P에 들어가는 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지수 편입의 규칙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신규 상장사는 최소 12개월의 거래 이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 스페이스X가 S&P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카드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거론되고 있고, 이미 S&P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를 이용한 합병을 통한 즉시 편입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2018년 린데와 프릭스 에어의 합병 사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당시 프릭스 에어는 S&P의 멤버였고 린데는 비회원인 상황이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로운 지주회사가 탄생했을 때 S&P의 위원회는 1년의 대기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의 혼란을 막고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기존의 자리를 합병법인이 즉시 승계하도록 결정했는데, S&P 지수위원회는 규칙보다는 시장의 대표성과 재량권을 중시하고 이 테슬라가 사라지는 자리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된 회사를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합병된 기업을 이 지수에서 빼버리는 것이 이 지수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게 된다면 그 법인의 가치는 3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 통합법인이 S&P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5.7%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S&P의 패시브 자산이 15조 달러가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사들여야 되는 주식의 규모는 5,7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고, 우리 돈으로는 약 861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2020년 테슬라를 편입했을 당시 유입액이 약 100조 원 수준이었으니
이때보다 약 8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매수세가 기계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합병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 변수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고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쫓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확률이 높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복잡한 합병의 길을 가려는 것일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25%의 의결권을 한 번만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25%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의 현재 지분은 약 13%에서 20.6% 사이로 25%라는 목표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 내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차원이 다르고요. 스페이스X의 지분의 42%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수 의결권을 통해 79%의 압도적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시가총액이 비슷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한다면, 일론은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아도 이 본인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스페이스X의 지분을 통해 이 전체 의결권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고,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설계에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고요. 가장 큰 변수는 규제 당국의 태클인데,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이 초대형 공룡기업의 탄생을 이 독과점으로 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또 나스닥이나 S&P 위원회가 인덱스 펀드들의 반발을 의식해 규칙의 도입을 늦추거나 스페이스X의 조기 편입을 거부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스닥의 규칙 변화와 일론 머스크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살펴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부터 테슬라를 포함해 내 회사를 지켜준 주주들을 우선하겠다라며 충성심은 충성심으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던진 바 있습니다. 자, 만약 일론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펴본 합병 카드를 꺼내게 된다면, 이 테슬라 주주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새로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하지만 만약 일론 머스크가 합병이 아니라 스페이스X를 단독 상장하고 이 테슬라 주주들은 청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테슬라 주주들은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이 해외 주식의 양도세인 22%를 내야 하고, 또 전 세계 투자자가 달려드는 스페이스X의 공모주 전쟁에서 이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받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이 테슬라 비중을 줄여서 스페이스X를 사려고 했지만 이 배정을 받지 못할 확률도 매우 높은데요. 특히 한국의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장벽이 훨씬 더 높고, 현재 미국에서는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어떤 증권사가 IPO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고요. 국내에서 스페이스X를 포함하고 있는 ETF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직접 투자에 갈증을 풀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양동작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테슬라의 물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스페이스X의 IPO 공모 소식이 들려온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를 다 팔고 옮겨가는 모험 대신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퇴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투자의 최종 판단은 구독자의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런 거대한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